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개인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저는 피아노를 칠 줄은 모르지만 정말 피아노를 배운다라면 전 정말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이 당기는 이 박자 보세요. 이 자유로운 박자. 그리고 제가 약간 드럼을 치는데 드럼도 이 박자, 저는 이 재즈 드럼 박자가 너무 좋아요. 잘 치지 못하지만. 자, 어쨌든 고전학파의 논리를 저번 그죠? 1교시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이제 케인즈의 반박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이 논리만 정리하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이번 시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딱 꺼졌네요. 자, 그럼 케인즈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보시죠. 아까 지금 고전학파의 논리는 이제 이자율과 인간과 물가의 어떤 유연한 대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시장 경제는요, 항상 이 유연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마비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는 과연 그게 이자율과 인간과 물가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케인즈의 반박은 당연히 그거를 반박하겠죠. 유연하지 않다를 얘기하겠죠. 쉽게 생각하면요. 자, 첫 번째 보죠. 저축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아까도 살펴본 거지만, 자, 케인즈가 당연한 거죠. 자, 가계와 기업이 저축과 투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자, 무슨 말이다? 경제 주체인 여러분 가계, 우리 일반 가정이죠. 기업은요, 저축과 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업이요,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자율만이 과연 고려 대상이냐라고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고전학파 핵심 논리는 뭐예요? 은행이 이자율만 낮게 해주면 기업이 당장이라도 이거 기회다 해서 돈을 막 투자받을 것 같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요, 그죠? 코드숨을 치는 거죠. 기업은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자율만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무수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정치적 요인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국가 정책적으로 별로 이 분야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막 감축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기업은 절대로 투자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혹은 역으로 예를 들어 국가가 향후 5년 동안 IT 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분위기라면야, 이자율이 높아도 여러분, 기업들은 뛰어듭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율이 돈 빌려주는 이자율만 갖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고요. 또 환율도 있겠죠, 여러분. 환율에 대해서도 반응하게 될 거고요. 특히 수출 기업일 경우에는 싸게 빌려봤자 물건 만들었는데 환율적으로 불리해. 그렇죠? 그래서 수출할 때 오히려 열심히 싼 이자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은 환율 때문에 손해 난다라면 그렇죠, 안 되겠죠. 그때는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요, 감축하겠죠. 그러니까 기업도 얼마든지 움츠려들 수 있죠. 그리고 과학 기술의 어떤 변화, 그리고 또 자신감, 어떤 정신적, 멘탈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 자체가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자율도 물론 주요 고려 대상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기업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은행이 빌려주고자 하는 이자율이 낮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매력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변수들, 요인들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득 제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쨌든 엄연히 사업자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저도 상가 임대를 받고, 교습소죠. 그래서 이제 사업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좀 이 투자 계획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저도 이제 운영에 대한 묘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일종의 교육 사업이죠. 근데 여러분 교육과 사업은요, 사실 분리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교육적 마인드만 좋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거다라는 건 사실 큰 착각이죠. 저는 그 착각 속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여하튼 실제로 제가 싼 이자로 사실 저도 받았거든요. 싼 이자로 받았지만 문제는 뭐다? 여러분 결국 그 사업이 잘 안 되면요. 이자가 아무리 싸도 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 그 부담은 그대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미 다가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몇 천만 원 빌렸는데 그 원금을 올해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분할해가지고요. 엄청난 이제 고통이 뒤따르겠죠. 그러니까 거긴 여러 가지 항상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자율이 싸다고 해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요. 확실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실제 제가 망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요 몇 년째요. 이걸 이제 기업 보유금, 사재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 기업들이요 현재 그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여러분 쌓아두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지금 투자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기업들도요 지금 함부로 투자했다가 망하면 자기들도 손해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돈을 벌었다, 현대자동차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요, 그 번 돈을 갖고요, 물론 금연 나가고 뭐 나가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 나머지 것 또 남는 순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사내 보유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풀리고 있는 돈이 한국 내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한 400조에서 500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 뭐를 비롯해서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흑자를 번다고 해도 돈이 흑자난다고 해서 계속 재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을 벌어놓고 그 돈을 기업들이 안 푸니까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요, 대기업 책임론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대기업 상품 누가 사주죠? 해외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을 쓴 거죠. 돈을 빌려서라도 그 소비를 한 건데, 상품을 소비한 건데, 정작 그 돈이 다시 풀려야 되지만, 다시 이 국내 안에 돈이 풀려야 하는 거, 투자를 통해서 돈이 풀려야지만 그 돈이 다시 우리의 주머니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불안하다, 경기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돈을 쌓아두고만 있으니까요. 서로 쌓아두면 결국은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 여기 제가 또 사담입니다만, MB 정부, 이명박도요, 사실은요, 이명박이 제 판단인데, 이명박도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순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명박도, 원래 이명박이 어떤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왜 됐죠? 경제 대통령이었죠.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만으로 된 사람이에요. 딴 거 아니잖아요. 도덕성 아니었죠. 애초에 MB한테 도덕성을 기대했던 국민이 있을까요? 이미 거의 전까지 아니었나요? 이미 국회의원 하다가도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위반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그만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어디에 미친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돈에 환장한 거죠, 사실은요. 돈만 벌게 해주면, 상관없다. 범법자든 뭐든 상관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MB 대통령을 뽑았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결국은 지금 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경기 침체는 우리가 사실 정치적인 어떤 표를 잘못 던졌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일종의 자업자득이죠. 근데 문제는 MB가 정말로 경제에 대한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가?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본인도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MB 정책 5년 동안 그 정책은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자가 더 벌고 없는 자는 더 못 벌게 하게끔 만드는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는 게요. 물론 이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트리클 다운 혹은 스피로브 효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돈이 넘쳐나면 어차피 그 떡고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나니까 그 넘친 물들이 밑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흘러 들어간다라고 본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생각은 되게 순진한 생각이고, 박정희 경제정책 때는 사실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워낙 우리가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경제 시스템은요, 부자가 가지면 계속 더 갖는 방식이지 절대로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부자의 그릇이요,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넘칠 듯 하는데 뭐가 나는 거죠? 오히려 정부가 도와서 부자들의 그 그릇을 크기를 더 넓혀준 셈이에요. 일종의 리모델링이죠. 근데 그거를 읽어내지 못한 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MB도 순진했던 건, 일단은 그래서 대기업, 삼성과 현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요, 수출 위주의, 여러분 환율 정책도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철저하게 뭘 맞춘 거죠? 여러분, 이건 아시죠? 환율은요,
환율이 올라간다. 즉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좋아요. 잘 팔리니까 싸니까 외국에서 보기엔 한국 물건이 싸지니까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의도적으로 유지했던 게 MB 정권의 그죠? 일종의 어떤 그 정책이거든,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환율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그 수입업체들이 죽어나죠. 그죠? 수입업체. 원화의 가치가요, 떨어졌으니까, 역으로 수입업체들은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 떨어진 원화로 비싼 달러를 다시 바꿔가지고 어떤 물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을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환율은 일장일단인 거죠. 고환율 정책이면 수출이 잘 되고, 수입업체들은 죽을 맛이고, 환율이 내려가가지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입업체들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물품을 사올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뭘 만들어서. 근데 수출업체는 죽을 맛이죠. 자기의 물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차값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셈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수출업체는 타격을 받게 되죠. 근데 당시 MB 정권은 철저하게 수출업체 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일부러 유지를 하거든요. 환율에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한 대가가 결국 뭐냐? 그러니까 아마 MB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줄게. 대신 너희는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걸 갖고 국내에 풀어. 아마 이런 조건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순진하게. 근데 재밌는 건 정말로 돈을 벌었어요. MB의 엄청난 그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되려 그죠? 대기업들 도와줬지만 대기업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대기업이 안 푼 거죠. 입 싹 닫은 겁니다. MB가 막 속이 탔겠죠, 사실. 그러니까 MB는 지금 여러분 뭐예요? 결국 퇴임했잖아요. 퇴임하면 끝인 거를 기업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결국 이 나라의 진짜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우리나라의 재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MB를 나름대로 이용해 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동시에 만약에 삼성과 현대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번 돈을요 정말 철저하게 많이 다시 이 사회로 이거 환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더 벌기 위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했다 하기만 했어도요 한국 경제는 아마 더 많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러나 MB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대기업들은 자기 배를 더욱더 기회를 오히려 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긍정적 투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계속 최근에 있었던 가불 사태 있죠? 계속 그냥 밑에 있는 하청업체도 후려치고요. 그리고 자기 재벌 일가, 사돈의 팔촌까지 사장시켜 주려고 오히려 뭐 하죠? 납품업체들을 또 지네가 또 먹어버리는 이런 작태. 이것만 나쁜 짓만 골라하고 있죠.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최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행태죠. 그래서 MB는 경제도 망친 대통령, 도덕도 망쳤지만 정치도 비리였고 하고 경제까지 망친 대통령으로 그냥 그렇게 불명예 퇴임을 한 셈입니다. 뭐 탄핵 안 당한 게 사실 천만다행이긴 한데요. 여하튼 제 감정적으로 다행이란 말은 아니죠. 저는 반대지만 여하튼 본인에게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감옥 안 간 거. 자, 여하튼 다시 계속 보실게요. 그러면 어쨌든 케인즈의 논리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될 보장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는 게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저축이 여러분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요. 그래서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 상품의 수요 부족, 상품은 수요는 부족하고요. 공급 초과죠. 초과 공급이 일어나서 기업은 오히려 이제 고용을 줄이게 돼서 오히려 일좀 더 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증가되고요. 실업의 증가는 다시 소비를 감소시켜 경기는 더욱 악화된다. 여러분 아까 어때요?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히죠. 고전학파의 논리는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마치 너무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논리였다면 케인즈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요. 상품의 수요 부족, 공급 초과를 통해서 기업은이 뭐예요? 재고가 쌓이니까 공장 더 돌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딱히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뭐가 팔리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르죠. 실업이 증가되죠. 갑자기 백수가 돼. 그럼 뭐하죠? 소비를 더 줄여야겠죠. 그죠? 집을 빼야겠죠. 여러 가지 경기는 더 악화됩니다. 경기는요 악화되면 더 악화되고요. 그죠? 호황이 되면 더 호황이 되는 여러 가지 일단 극단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임금과 물가 역시 한번 반박해 볼까요? 자, 임금과 물가 역시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독점 기업이 버티고 있는 한 상품의 가격은 쉽사리 변동할 수 없다가 일단 이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은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호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노스페이스가 여러분 반값 할인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죠? 경기 침체죠. 노스페이스 안 팔리나요? 경기 침체죠. 근데 캐나다 부스가 왜 튀어나온 걸까요? 결국 뭐예요? 오히려 한국적인 소비 성향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어도요. 역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기업들 통해서는요. 그들은 돈을 더 법니다. 오히려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소비적 패턴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독점 기업이 버티고 있느라 상품의 가격은 그래서 쉽사리 그렇게 변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처럼 뭐 남대문 동대문 가격은 유연하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 가격은요.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가 한번 싸지기 시작하면 그죠? 대폭 할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시 그게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돼 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그런 그죠? 위험한 세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 가격 자체를 낮추지는 절대 않고요. 일단 단기적 세일 정도는 할 수 있죠.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단기적 세일은 가능하지만 그 세일률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기간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임금은 더더욱 그렇죠. 이건 우리 상식에도 안 맞죠. 자, 경기 어렵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을 자 30% 줄입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먹힐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노동자들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급여가 줄면요, 아까 그 집에 대출 이자가 있을 거고 애들 뭐 학원비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어때요? 이제 엔게지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것도 다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임금 계약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자 내일부터 줄이자 이게 아니라요. 임금 계약서는요 최소 1년 이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계약서에 여러분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반대 이런 어떤 정치적 문제도 있는 데다가 계약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불경기 동안 기업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저축과 동일하게 제로에 가까워짐으로써 자, 그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이제 투자를 더 줄이게 돼요. 그래서 투자도 제로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장기적인 불경기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케인즈 예측이 1930년대에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케인즈가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했던 얘기라기보다도 케인즈는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기존의 고정경제학의 논리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 케인즈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는요, 단지 이론이 훌륭하다 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새로운 이론의 필요의 시기에 아주 적절한 이론을 들고 나왔던 거고 그 정책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수십 년간 케인즈주의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케인즈의 처방이라고 해서 케인즈 모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수업의 중요한 파트는 고전학파의 논리 정리와 여기에 대한 케인즈의 반박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방금까지 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만 이해를 잘 하셔도 이 강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정책만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인즈 처방의 핵심은 그럼 어디에 있다? 이제 대안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케인즈의 처방은요, 총수요 정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총수요를 늘리자라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너무 많아서 항상 경기에 침체되는 거니까 총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하자 이거죠. 항상 이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황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케인즈의 모형이라는 게 살펴볼 거예요. 케인즈 모형. 자, 한 가정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야 여러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반면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줄이게 되죠. 당연히 이건 맞아 떨어진 거죠. 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미친 거죠. 그죠? 사실 근데 현대는 좀 새롭죠. 그러니까 소득이 진짜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굴리는 30대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죠? 어떤 그 즐기는 인생을 즐긴다는 개념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소득이 줄어도 어떻게 빚내서라도 막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기는 해요. 여하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경제 주체라면 누구나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또 저축하려고도 하죠.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는 거죠.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하죠. 자, 이러한 소비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MPC라고 부르거든요. MPC. 한계 소비 성향. 자, 예를 들어 자기 소득 중에 80%를 소비하고요. 자, 80%를 소비하고 20%를 저축한다면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 되고요. 한계 저축 성향은 0.2가 됩니다.
이런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케인즈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이 있다라는 거죠. 전 국가, 전 가계의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은 결국 더하면 1이거든요. 100%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저축과 소비 성향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성향에 맞춰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자, 어쨌든 보죠. 일단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면 그죠?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해서 경제를 유지하려면 가게는 소비를 충분히 해야겠죠. 어쨌든 소비를 너무 줄여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기업도 투자를 충분히 해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버는 돈을 모두 소비하면 자, 어때요? 버는 족족 다 쓴다. 이건 한계 소비 성향이 100%죠.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세이 법칙이 실현돼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100%다 1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버는 족족 다 쓰면요. 이건 오히려 세이 법칙. 아까 그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완전 고용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저축량을 모두 기업이 투자하게 돼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 성향이라는 거죠. 기업이 오히려 그 저축량을 모두 투자하게 돼도 역시 완전 고용 가능해지죠. 반면에 저축한 돈이 투자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총 생산량은 총 소비량보다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한 만큼 돈이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기업이 불안하면 돈 안 빌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가 안 늘어나면 오히려 뭐가 된다?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게 되고 생산량이 남아돌죠. 공급량이 남아도니까 재고가 쌓이고 노동자를 해고되는 그 원리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제 이런 명언을 해요. 대기업이나 자본가보다 옆집의 착한 이웃이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은 차라리요 그 돈을 어떻게든 자꾸 돌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까 한국적 대기업들은 지금 안 그렇다고 했죠. 돈을 쌓아두면 문제인데 케인즈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옆집의 착한 이웃이 오히려 돈을 안 쓰고요 금고에다가 만약에 갖다 놓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도 안 맡겨. 돈은 엄청 많은데 이걸 금으로 다 바꿨어요. 다이아로 다 바꿔가지고 그 자기 개인 사금고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경기의 가장 큰 최악의 결과죠. 왜 그렇죠? 여러분 돈은요 돌고 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많이 써야만 해요. 여러분 무조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고 다 눈꼴 시려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이상 그죠? 사치품을 많이 쓰는 거, 외제차를 많이 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뭘 비판한 거죠? 돈을 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무리하게 타고 다니는 건 문제죠. 왜? 결국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하고 본인의 삶을 나중에 미래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 오히려 국가의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요. 빈곤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빈곤에 떨어지지 않게끔 국가가 처음부터 분배 정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복지 정책으로 커버를 잘해주는 게 그죠? 그 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오히려 이건희 할아버지는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소비하고 써줘야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 쓰겠어요? 다시 이 경제를 돌고 도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서 내 급여로 오는 거고, 그쵸? 우리 어떤 사업장에 또 수익을 높여주는 선순환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옆집에 어떤 그 착한 할머니, 정말 성품은 너무 좋으셔. 근데 돈을 다 자기 사금고에다 쓰시고 굉장히 근검 절약을 한다. 여러분, 근검 절약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절약의 역설, 이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 절약의 모순, 이 역설을 얘기했던 게 바로 케인즈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오히려 소비의 미덕을 주장했던 경제학자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비해라라는 거죠. 자, 여하튼 작은 소비 성향이 눈덩이같이 커다란 영향을 경제에 미친다는 이론이 곧 승수효과입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국은요 소비는 소비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떤 작은 소비 성향이요 눈덩이같이 커다란 영향을 경제에 미친다는 이론이 승수효과다. 케인즈 이론 중에 핵심인데 자,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파급효과, 나비효과, 물리학적인 나비효과 같은 거죠.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요 눈덩이처럼 커져서 파급효과를 낳게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소비량에 최종적으로 처음에 몇 배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여러분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 각자의 주머니를 불리는 양이 다 합해지면요 3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경우 승수는 3이 된다. 자, 그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는 100만 원이 은행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100만 원으로 또 소비를 해요. 혹은 누구에게 또 빌려줬어요. 빌려주거나 소비하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돈을 또 누군가 갖게 되겠죠. 그럼 그 돈 100만 원이 또 사회에 돌고 도는 겁니다. 그죠?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그게 우리가 저축을 또 은행에 하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렸다고 해서 그 돈이 사회에서 돌고 돌고 돌다가 은행에 100으로 다시 저축됐다고 해서 이 사회의 돈이 그냥 그 뭐랄까, 나온 게 100, 들어간 거 100, 이런 식으로 0,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경제학 배울 때 가장 헷갈린 게 이거였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요. 어쨌든 그 돈에 대한 사용치만큼 우리가 다 쓰고 이제 그 경제적 효용이라고 하죠. 소비를 한 만큼 뭔가 내가 얻은 게 있는 거거든요. 상품을 구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을 이 사회에 풀었을 때 나중에 이게 300만 원의 효과를 만약에 냈다. 300만 원의 소비 효과를 냈다라면 이게 승수가 3이 된다라고 보죠. 그럼 이 승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여러분 펜을 들고 한번 써보세요. 승수는 자 1-MPC 무슨 말이죠? 아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했죠. MPC가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을 1에서 빼면 결국 한계 저축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저축 성향 분의 1 이게 곧 승수가 된다고 봅니다. 승수 계산이죠. 케인즈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이 승수가 이렇게 곱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 성향이라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비 성향이잖아요. 전 국민의 소비 저축 성향이 그렇죠? 만약에 뭐랄까요? 소비 저축 성향이 만약에 0.3 정도다. 예를 들어 3분의 1이 되겠죠? 0.3 정도라면요. 0.3분의 1이 승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죠. 그러면 대충 승수가 3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승수는 높을수록 경기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100만 원을 풀었는데 300만 원이 된다가 승수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를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할 때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만큼 돈을 풀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복잡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예를 들어 승수가 3일 경우에 국가 전체의 소득은요. 처음 투자량의 3배가 증가하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법 매직이죠. 1을 넣었는데 3이 나온 거니까. 만약 거꾸로 여러분 승수가 무한대가 되면요. 처음 투자된 돈이 끊임없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이 끊임없이 돌려면요. 모두 돈을 다 써버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소비 성향이 1이면 되죠. 그러면 0이 되는 거니까. 정작 1-MPC 1을 빼면 0이죠. 그럼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승수가 무한대가 돼서 계속 그러면 그게 뭐죠? 아예 저축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MPC가 1이라는 얘기는 저축이 곧 제로라는 뜻이거든요. 저축을 안 하고 다 쓰면요. 승수는 무한대가 돼서 결국은 뭐가 된다? 국가의 부는 무한히 팽창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계산적으로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럴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승수가 1이 되면 반대로 투자된 돈이 근데 역으로 자 승수가 무한되면 다행인데 자 모두가 저축을 해 100% 저축을 한다. 100% 저축하면 MPC가 MPS죠. 그죠? 한계 저축 성향이 1이겠죠. 그러면 승수는 1이 되고요. 그러면 1을 풀면 1이 된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내가 투자를 하면요. 이 투자된 돈 외에 아무 소득도 가져오지 못하니까 경제 전체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그만 투자 증가가 엄청난 소득 증대로 가져오게 하려면요. 어쨌든 한계 소비 성향이 여러분 클 필요가 있죠. 소비가 크고 저축은 줄어들면 오히려 이 승수는 증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MPC, MPS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이 승수 효과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저축을 적게 하고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승수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까 승수는 무슨 원리라고 했죠? 내가 1만큼 풀었을 때 그게 경제에 몇만큼 돌고 돌 것인가인데 그게 저축을 많이 하면 돌고 도는 게 당연히 적죠. 아무래도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하지만 소비를 많이 하면 결국 뭐다? 100을 투자했을 때 승수 효과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승수가 5일 경우엔 100만 원을 풀면 500만 원의 효과가 경제에 나타난다는 거죠. 국가가 100억을 푼다? 500억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책에 이렇게 나와요. 일례로 국민들의 소득의 3분의 1을 저축하면요. 승수는 3이 됩니다. 국민 대부분의 성향이요. 저축을 3분의 1만 해요. 그러면 승수는 3이 되고요. 이때 기업이 투자를 50억 원 줄일 경우에는 국민 총수입은 150억 원이 감소됩니다. 역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승수가 3일 경우에는요, 이만큼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면 여러분 그 불이익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경제 특성이라고 했죠.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 순환은 더욱더 큰 호황으로 가지만 악순환이 일어나면요, 침체는 더욱더 깊이 침체가 일어나는 거, 승수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가 큰 반면에 그만큼 투자를 오히려 줄이게 된다. 50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50억 원의 투자를 오히려 줄였어요, 기업이요. 그러면요, 국민 총수입은요, 150원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악몽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악몽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이런 걸 수 있어요.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데 만약에 한국의 승수가 몇일까요? 그 승수만큼 결국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이론에 따라 불충분한 수요가 불경기를 가져온다면 국민의 한계 소비 성향을 빨리 파악해야겠죠. 한계 소비 성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액수만큼 그 소비를 경제에 투입해야 돼요. 방금 자 기업들이 어때요? 소비 쫄았어요. 기업이 쫄아가지고 투자를 50억 줄였더니 150억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50억 원을 재정 지출로 풀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다시 150억 원의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아까 그 손해분이 감쇄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정부는 그 적절한 만큼의 그 액수만큼을 경제에 투입해서요, 이 생산량과 소비량의 어떤 이 간극을 메꿔주는 겁니다. 자, 소비를 진작시키는 주체가 바로 그래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 정책, 재정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이 방식이 곧 케인즈주의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기에 케인즈의 정책 방안에 대한 반론이 크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역시 케인즈 이론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 정부가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정부의 돈은요 결국은요 빌리는 거거든요. 정부도요. 정부가 돈을 뭐 물론 찍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돈을 함부로 막 찍어내도 안 되는 게 여러분 돈을 막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국은요 돈을 어디서 빌리거나 그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빌리는 방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돈을 푸는데요. 이러면 재정 적자가 되죠. 재정 흑자가 아니라 일단은 정부는요. 정부 살림이. 그래서 재정 적자에 대한 반론이 되게 거세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맨날 여러분 경제 뉴스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케인즈 입장은 달라요. 정부가 재정 균형에 집착하여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한다면 재정이 너무 지금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야 재정 지출을 완화시키자라고 해서 자 그러면 재정 지출을 오히려 더 줄이는 거죠.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될 상황에 오히려 더 아껴. 정부가 아끼면 어디서 아끼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KTX를 민영화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공재 지출을 줄이게 되겠죠. 혹은 공공요금을 인상하겠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역으로 승수효과의 역행이 일어나는 거죠. 승수효과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 뭐 하면 안 된다? 경기 침체될 때 여러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는요 오히려 경기에 불난 곳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정책이 지금 케인즈가 보기엔 굉장히 케인즈스럽지 않은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불경기 때에는 고의로 재정 적자를 오히려 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불경기다 그럼 뭐예요? 재정 적자를 더 내라라는 거죠. 이 적자를 언제 메꾸면 된다? 호경기 때 메꾸면 되지 않냐? 경기가 좋을 때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 메꾸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때요? 제가 보니 케인즈는요 신성과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냉철함 사실 여러분 일단 가게도 그렇잖아요. 개인 가게도요 일단은 빚을 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게요. 이러다 안 되면 어쩌지라는 위험성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서 아무것도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모험하지 않고 빚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버는 만큼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저도 원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빚도 내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전체적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필요한 건 모험일 수 있어요. 개인 가게도요. 왜냐면 경기 안 좋다고 다 같이 움츠러들면요. 결국 그 기회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모험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 우리 가정 경제도 흑자를 내서 나중에 메꾸면 되는 문제니까 지금 빚 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케인즈의 어쨌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정부 정책에선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인즈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자유의 축소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제 가치론적 논쟁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은 자유잖아요. 자유. 내비둬라. 개인 자유
개인의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걸 내비둬야지 정부가 관여할 간섭, 그 권리, 그 권한이 어디 있는가,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런 논쟁이죠. 근데 이 자유 축소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축소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이 점. 그러나 정부 기능 자체가, 이제 케인즈 반박입니다. 정부 기능 자체가 자유방임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케인즈는 주장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좋은 반박이거든요. 정부 기능이 꼭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리고요. 케인즈는요. 강력한 어떤 복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꾸 케인즈주의 하면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뭐 퍼퓰리즘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하는데 케인즈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학자고요. 경제학적 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복지국가를 얘기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복지국가로는 여러분 좀 더 북유럽의 어떤 방식에서 혹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케인즈는요. 오히려 정부 기능이 되려 이 자유방임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걸 보완해 준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자유방임이 됐을 때 오히려 지금 경기가 마비돼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우리 메커니즘을 방금 봤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각 경제인의 어떤 그 활성화된 어떤 그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유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오히려 윤활유가 될 수 있지 않냐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경제적 형식의 전면적 붕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조건이 바로 재정정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런 최악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균형적인 그죠?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창조의 기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게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가 되고요. 그 시간이 부족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까 그 자유경쟁 시장의 가장 큰 잔인한 점이 뭐냐면요. 이 개개인의 가정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뭐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오늘날 한국에 지금 커피 시장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커피숍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너도나도 커피숍을 차리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시장 경제 원리는 뭐예요? 내비두면 알아서 자 초과 공급, 커피숍이 너무 많아지면 수익이 안 나게 되죠. 그럼 알아서 조절이 돼서 결국 뭐예요? 커피를 수요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커피를 공급하고자 하는 커피 판매자와의 균형이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정까지 그러면 그 망한 사업자들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한 사업자들 한 명 한 명은 끝장난 거죠, 인생이요. 이해 가시죠?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결국은 항상 경기의 어떤 침체, 그리고 너무 극한 호황이죠. 너무 큰 인플레이션이 너무 발생하고 이럴 때는요.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빨리 그것을 읽어내고 막아주는 게 오히려 애초에 그런 효과를 막아줄 수도 있죠. 나아질 수도 있는 거겠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경쟁이 막 심해질 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만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동종업종에 대한 규제도 그래서 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한 상가 안에 똑같은 업종이 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있냐? 다 너도나도 내 자유다 해가지고요. 다들 경쟁에 뛰어들면 누군가 망합니다. 결국은요. 다 같이 망하던가 누군가 망해요. 그럼 그 사업자의 삶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걸 단순히 너가 판단 잘못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얘기하기는 여러분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너가 책임져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가족도 있잖아요.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빈곤에 대한 걸 그럼 내비둘 것이냐? 여러분 결국은요. 빈곤층, 노숙자 이런 분들이요. 다 자기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고 하기에는요.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어떤 식으로든 사회는 연결되어 있어서요. 결국 그분들이 이 사회의 어떤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는 나서서 또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 돈이 훨씬 많이 든다. 의료 비용이 대표적이거든요. 노숙자분이 될 때까지요. 뭔가 사회적인 빈곤층과 전락이 더 많아지면요. 의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은 건강보험도 왜 존재하는 거죠? 가장 나빠지기 전에 국민 전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최소한 예방하고자 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꾸 암에 많이 걸려서 최악의 상황에서 수술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국가 역할이 아니라 원래 국가의 복지 핵심은요. 처음부터 초기 검진과 초기 어떤 그죠? 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 검사비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검사비가 비싸면 병을 자꾸 키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이빨이 아파. 하지만 괜히 하나 때문에 아파서 가면 더 많이 치료할까봐 그 돈이 무서워서 안 가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키웁니다. 근데 병을 키우는 이유는 초기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 MRI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CT 한 번 찍는데 얼마입니까? 결국은 병을 찾다가, 그죠? 여러분, 뭐가 돼요? 가정경제 망치잖아요. 병을 발견한 것도 아니야.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다가 집이 망하는 게 한국의 의료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게 결국은 국가에도 좋죠. 국가의 부담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수업 막판으로 가고 있어요. 자, 케인즈도 마무리 중이죠. 근데 이것도 벌써 40분이 지나갔네요. 자,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널리 그래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결국은요. 실제로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부는 연방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죠. 세금을 낮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승수 효과에 의해서 우리의 소비 패턴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세금 인하되면요. 아까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 있었죠. 각 가정별로 소비하는 성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이 인하되면 그만큼 더 쓰겠죠, 오히려요. 그럼 경기가 더 회생돼서 승수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내어줍니다. 반대로 상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만큼, 여러분 이제 반대 상향도 있죠. 항상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만큼 오히려, 그죠? 급증하는 바람에 물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 정부는요, 오히려 지출을 줄이고 거꾸로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요. 세금을 인상해서 또 그 승수효과의 효과를 고려해서요, 수요를 안정시킬 수도 있죠. 결국 깨끗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 그 경제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경제 정책들이 케인즈 이론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끌어가는 시대가 바로 1930년대부터 1960, 70년대까지 무려 3, 40년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라 경기 순환의 진동폭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자동 안정 장치로 누진세제와 실직보험도 도입된 것이 배경으로 나와. 이건 여러분 이게 이제 일종의 복지 제도죠. 자, 이제 누진세제는 여러분 어때요? 부자일수록 돈 많이 내는 세금 방식이죠. 여러분 이 누진세제가 왜 자동 안정 장치냐?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자, 불경기가 시작됐어요. 불경기가 시작되면 어때요? 누진세제의 경우 불경기가 시작되면 소득이 떨어지죠. 그러면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저납세자, 세금을 이전보다 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이전보다 적게 내게 되고요. 따라서 그들의 소비 수준은 불경기가 되어도 크게 줄지는 않게 된다. 논리적으로 맞죠? 예전에 내가 엄청 소득이 많은 부자일 때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죠? 소비를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하게 되는데, 불경기가 됐어요. 그럼 오히려 내 소득이 줄었어. 그래서 내 소비를 더 줄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경기가 과열됐어요. 소득이 너무 높아. 소득이 너무 높아서 자동으로 고납세자, 그죠?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높아지게 돼서 소비 수준이 또 크게 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그 헐리우드 스타들 있죠? 혹은 뭐 박지성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요. 주급으로 받잖아요. 주급으로 정말 박지성이 메뉴에서 1억 5천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지만 영국에서도요. 고소득자들은요. 소득세만 50% 정도 뛰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50%나 뛰어가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주급으로 1억 5천을 버나 주급으로 박주영처럼 7천을 버나, 여러분 만약에 세율 단위가 세율이 좀 그만큼 달라지면요 되려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누진세제의 장점입니다. 너무 불경기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득도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소비는 유지가 되고요. 너무 또 화랑이어서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그만큼 내가 누진세제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역시 소비는 또 비슷해지는, 그죠? 소비의 어떤 균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실업보험도 어때요? 실직보험, 실업보험은요, 불황에 실직해도 실직수당이 나오니까 소비를 유지해주는 게 여러분 실업보험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실직보험이요. 또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취업이 되면 실업수당이 다시 중단되기 때문에 역시 소비 수준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실업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갑자기 내가 길거리에 나가는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6개월, 1년 가까이 그동안 실업보험을 대충 그 자기 소득의, 기존 소득의 한 70% 정도 보장되면서 빨리 다른 직종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효과죠. 바로 여러분 실직되자마자 소득이 없어진다? 최악이죠. 근데 제 직업이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요, 실업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소득이 끊기면요, 굉장히 위험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월급쟁이들의 장점은 이런 거죠. 직업을 잃어도 실업보험이 일단은 보호해준다라는 거. 자, 여하튼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케인즈 이유. 자, 케인즈는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과 대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도 자신의 케인주의가 확실히 좋은 거다, 무조건 옳다, 이걸
절대적인 진리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어맞는 절대적 경제 이론은 불가능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특히 증권 시장의 변덕을 예로 들면서 수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번 했었다는 거죠. 동물들이 그냥 아니면 아이들, 애기들 보고 그냥 대충 어떤 주식을 살 건지 막 찍어라. 랜덤이죠. 랜덤으로 찍는 거랑 투자 전문가들 찍는 것의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예전에 그런 실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주식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투자에는 내재된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케인즈는 늘 부자였거든요. 케인즈는 이 투자자의 동물적 활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애니멀 스피릿이죠.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죠? 어떤 경제학은 항상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불합리성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신고전학파로 특히 많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론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수학적인 도식에 의해서 무언가 딱딱 균형이 맞아 떨어질 때마다 굉장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은 항상 여러분 변수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너무 이 경제 이론에만 빠져 있으면요, 수학 안에, 그죠? 그래프 안에 빠져 있으면요, 현실에서는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리를 우린 전혀 듣지 못하게 되죠. 여하튼 여러분 70년대 이후에는요, 이제 케인즈식 처방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 정책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어서 돈을 풀었는데 문제는 뭐죠? 경기가 단순 불황이 아니라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죠. 케인즈식으로 논리로도 안 풀리는 거죠. 경기가 침체돼서 돈을 풀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이미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치솟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혹은 물가를 또 낮추려고 노력을 해보면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경기를 줄인다. 그죠? 세금을 늘리고 돈을 걷어들인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죠?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적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실업도 높고 물가도 높죠. 이 상황에서 단순하게 케인즈식의 어떤 재정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한계. 그래서 어쨌든 7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틈타서 새 고전학파 신자유주의가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죠? 2008년에 미국발 경제위기 때까지 사실 굉장히 신자유주의는 엄청난 또 힘을 부과하게 됩니다. 케인즈주의는 다시 하락하고요. 근데 이제 2008년에 여러분 어때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요, 다시 케인즈주의가 살아나고 있고요. 시장의 자동경제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의 어떤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요, 분명히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이게 정치적인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 경제 원리라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너무 같이 움직이는 게 이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두어라지, 여러분 부자들은요, 경제정책은 그대로 두어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재벌 규제, 부자 규제를 하지 말아라, 부자에게 아까처럼 세금 때리지 말아라, 일주일에 1억 5천을 벌든 10억을 벌든 어쨌든 개인의 능력 아니냐, 시장의 원리 아니냐, 그러니까 내비둬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정작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기업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풀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선 자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또 자기 기업만 잘 되기 위한,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규제 이런 것도 원합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독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실 것 같지만 무조건 정부는 빠져야 된다, 무조건 정부는 참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사실 정부는요,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게 곧 국가입니다. 우리가 국가인 이상 여러분 아무리 자유방임 경제라고 해도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국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끼어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다? 아까 우리 민영화 사례를 든 것처럼 지금 이 사례를 민영화를 했을 때 과연 공공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일부 기업만 이득을 벌 것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민영화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것이 그러니까 음모인 거죠, 일종의. 모토는 똑같아요.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치적 액션일 뿐 실제는 어떤 일부 기업이나 일부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어떤 민영화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케인즈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의 이점과 필요성 그리고 자유경쟁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인즈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2교시도 50분의 시간이 걸렸네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에 시간 될 때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거죠. 어쨌든 칼 마르크스에 대한 부분도 감히 사실 제가 거의 이해도 못하고 있지만 감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